안녕하십니까.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작년 2025년 K방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진단하고 올해 2026년 K방산 과제를 제시하는 기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2025년 작년 K방산 과연 무엇이 성공이었나? 이것을 일단 네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 K방산의 성공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럽 단발 수출에서 현지 생산 거점으로 확장이 된 아주 중요한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남아 재구매로 검증된 이 FA50 전투기의 상품성이 확인된 아주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남미 첫 K2라고 하는 시장 지형의 변화가 목격된 또 한 해가 되었고, 또한 우리 HD 현대가 잠수함 수출에 계약을 이루는 큰 성과를 거둔 또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쟁 트렌드 대응, 즉 AI, 무인 체계, 무인 무기 체계 중심으로 상품 기획이 전환되는 시발점이 되는 한 해였다고 네 가지로 일단은 우리 K방산의 성공, 무엇이 성공했나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럽 단발 수출에서 생산 거점으로 확장됐다. 이것은 가장 상징적인 것이 폴란드의 K2PL 전차로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22년 보시면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폴란드의 그 상당한 옛날 그 소비에트 시절의 T계열 러시아 전차, 소련 전차죠. 그 소련 전차가 대거 폴란드 정부와 우크라이나로 대거 수출을 하였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무상 공여를 했죠. 정확한 여기를 정정하겠습니다. 공여를 하면서 폴란드의 지상 전차 전력의 공백을 크게 가져올 걸 우려해서 폴란드는 독일이나 기타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서 전차를 구매하려 하였지만 그쪽에서 전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미 K2 전차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K2 전차를 폴란드 정부가 우리 정부에 긴급히 요청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K2 전차의 수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폴란드가 우리 첫 시제품을 보고 일단은 K2 전차를 90대를 갖다 쓰고 작년 중반에 총 180대 선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이 폴란드가 작년 9월 정도에 180대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무려 1000대에 가까운 총 990대의 계약을 훌륭하게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 2025년 K방산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폴란드의 K2 전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이 180대 이후에 181대로부터의 그 폴란드형은 K2PL, 폴란드죠. 폴란드의 제식 번호로 K2PL이라고 이름을 짓고 K2PL의 현지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생산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폴란드의 수도죠. 바르샤바 근처 서쪽에 기존의 폴란드 국영 전차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합작해서 현대로템이 합작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자세한 계약 사항은 우리한테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K2PL의 180대 이후의 물량, 즉 폴란드의 현지 생산 물량이라는 것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중요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 저거는 K2PL의 가장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저런 형태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저기에는 이스라엘제 대드론 탐지 장치 및 그다음에 하드킬 장치라 그래가지고 드론이 몰려올 경우 군집 드론이 몰려올 경우 저기서 중간 차단하는 엔티 폭탄이 거기서 공중에서 터지면서 공중에서 드론을 전부 다 격추시키는 그런 장치를 추가하게 됩니다. 현재 그 장치는 우리 한국군에서 아직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와 해서 여러 기업들이 달려붙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스라엘제 트로피 시스템이라고 하는 엔티 드론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K2 전차의 수출을 할 때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할 때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에 있는 90개 이상의 우리 협력 업체들의 상당한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생산 거점에 폴란드 생산 거점에 우리 한국의 그 현대 로템의 협력사들이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거는 아직 확정이 다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지 생산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현대 로템이 현대 자동차 그룹 HMG죠. 현대모터 그룹의 계열사인데 현대 자동차가 폴란드 옆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에 공장이 있습니다. 생산 거점 공장이 있는데 현대 자동차는 HMMC라고 그래가지고 현대모터 매니팩처링 체코, 그다음 체크죠. 체크 리퍼블릭이니까요. 그다음에 KMM S라 그래가지고 키아 모터 매니팩처링 슬로바키아 해가지고 거기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굳이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K2PL의 현지 생산이 현대 자동차의 현지 생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될 것이라는 것을 생산될 것이다 하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면은 체코가 위에 있고 슬로바키아가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폴란드가 체코 위에 있습니다. 근데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 사이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각 나라 국경에 그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공장 두 개가. 근데 그 사이에 현대 모비스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현대 기아차 협력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K2PL 폴란드의 바르샤바 바르샤바 근처에 생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 현대 로템의 협력사가 그 근처로 포진해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부품 공급망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와 비슷하게 자동차는 CKD, SKD라고 하는 현지 생산 조립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CKD는 컴플리트 락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SKD는 세미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부품을 세분해서 그 shipping을 해서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모듈화 시켜가지고 완제품에 장착시키는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중요 모듈을 통째로 뭉치체로 모듈이 뭉치 굳이 해석하자면 뭉치인데요. 부품 뭉치 큰 뭉치로 해서 수출을 해서 거기서 우리 K2 전차나 자동차면 자동차에 부착시키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2026년부터 이제 그 K2PL이 2030년 초까지 이제 생산이 되거든요. 5년 정도 생산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컴플릿 락다운 해가지고 세부 부품별로 수출해서 거기서 그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초기 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2, 3년간은
CKD 컴플릿 녹다운 해가지고 모듈 형태로 수출해서 거기서 K2 전차에 부착을 해서 완제품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훈련, 조립 생산 훈련이 현지에서 로컬라이제이션, 현지 직원들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SKD로 해서 중요 부품들을 거기서 생산을 해서 부착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올해부터 폴란드로 향하게 되는 우리 현대로템의 주요 부품사들도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이제 굳이 더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많은 현대 기아차의 부품 공급사들이 유럽에 진출한 공급사들이 현재 나가 있는 HMMC나 KMMS, 현대자동차 체코나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의 현기차에만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모비스나 많은 다른 부품사들이 유럽의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폭스바겐, 특히 폭스바겐, 이런 스코다 이런 데 많이 부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의 많은 부품 공급사들이 이제 현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 부품 공급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전차 우리 폴란드 향해 K2PL에만 향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부품들이 또 현지 그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한 것이 결국은 우리 그 많은 그 현대로템의 많은 부품 공급사들에게도 상당히 큰 그 어떤 스핀오프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많은 큰 효과가 차후에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현지 그 생산 거점을 마련한 것들이 전차 K2 전차뿐만 아니라 MBT라고 하죠. 메인 배틀 탱크뿐만 아니라 CBT 컴뱃 배틀 탱크라 그래가지고 약간 중전차, 그러니까 50톤 이상의 중전차뿐만 아니라 MBT죠. CBT 40톤, 30톤짜리 그거는 수송기에서 그런 경전차는 굉장히 용도가 또 많아요. 중전차 같은 경우는 뭐 배로 선적할 수밖에 없는데 항공기는 절대 못 나릅니다. 워낙 중전차 K2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독일 레오파드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의 르클레 전차, 영국의 챌린저, 그다음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M1 에이브람즈 전차 같은 경우는 다 MBT입니다. 메인 배틀 탱크 약 60톤이 넘고요. 우리 K2 전차는 55톤에서 57톤, 8톤 이 정도 되죠. 겉에 이제 차체 헐이라고 그러는데 전차 헐이라고 하는데 그 차체 상부에 부착하는 여러 가지 트로피 시스템, 엔티 드론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만약 부착하게 되면 60톤 이제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전차들은 항공 수송은 안 되고 항공 수송을 위해서 CBT라고 하죠. 하나하나 이제 이런 데서 만드는 경전차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속속 지금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항공 수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거점에 그 부품사들이 가면 그 부품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중전차나 경전차나. 그래서 이 상당히 큰 임팩트, 굉장히 좋은 그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부터 그것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년 25년도 K방산에 무엇이 성공이었나 해서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동남아 재구매로 검증된 FA50의 상품성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데 FA50 같은 경우는 좀 K2 전차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다르죠. K2는 이제 지상 무기 체계고 FA50은 이제 항공 무기 체계인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게 더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무기 체계 생산의 속성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K2 전차는 우리가 국산화를 지금 100%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건이었던 K2 전차에서 수건이었던 파워트레인의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가장 어려운 파트가 기동 장비에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기아 뭉치거든. 기아 뭉치. 그게 변속기 트랜스미션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높은 공학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게 이 트랜스미션이라는 거는 이 기아 뭉치인데 그 기아 뭉치가
엄청나게 높은 강도를 갖고 있어요. 강도를 갖고 있고 굉장히 가벼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FA-50 같은 경우 항공기 이 전투기는 뭐냐면 그 파워트레인이 뭡니까? 기동 장비의 파워트레인이 항공기는 제트 엔진이거든요. 제트 엔진은 자국화로 국산화한 나라는 불과 몇 개, 전 세계적으로 불과 몇 개 업체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플래트 앤 휘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요 정도고요. 미국도. 그다음에 영국에는 그 유명한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롤스로이스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무인기도 있지만 이 항공 전력이 올해 또 굉장히 그 많은 취재가 요구되는 그 섹터예요. 방산 섹터인데 이 FA-50이 진짜 카이가 대단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너무 일을 잘했어요. 카이가 이 FA-50을 T-50이라고 하는 록히드 마틴사 T-50 훈련기를 카이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코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동체 엔진만 빼놓고 나머지 동체는 전부 다 카이에서 합니다. 제가 직접 사천에 내려가서 지난달 취재를 했는데 생산 공장도 다 들러보고 그러나 거기는 카이에서 만드는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죠. 항공우주산업에서 공개되는 화면 외에는 일체 이런 사진 촬영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어야 되고 촬영을 해서도 안 되죠. 워낙 이제 고난이도 기술이 되니까 원래 방산 쪽이 다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촬영은 못했지만 카이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FA-50을 상당히 고기동화했어요. 고기동화해가지고 지금 언론 매체도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에 FA-50을 공급했는데 그게 아주 대성공을 했고 특히 필리핀에 T-50부터 수출해서 FA-50을 수출했는데 필리핀에서는 FA-50을 실전에 바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 공산 게릴라들하고 싸우는 민다나오 섬이랄지 필리핀이 섬이 수만 개죠. 17,000개인가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필리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수의 섬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게릴라 활동하기가 되게 쉬워요. 정규군이 가서 소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데가 또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아니라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 이 항공의 어떤 항공 전력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원거리에서 그 공산 게릴라들이 가령 그 외지의 섬에서 거기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경찰력이라든가 군의 이 공산 게릴라가 기습을 하게 되면 이 현지 경찰력이나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 전투 종심이 우리나라는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는 병력을 집중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필리핀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느냐? 공산 게릴라가 먼 섬에서 했을 때 바로 항공 전력뿐이 없어요. 항공 전력. 이제 거기서 경찰이나 군에서 게릴라들한테 포위가 됐다. 그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공산 게릴라는 기획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공격을 했을 텐데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K9 장거리 자주포도 그거 해봐야 50km, 60km뿐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 500km, 600km, 1000km 이상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항공 수요가 필리핀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FA-50 전에 T-50A 같은 경우 했을 때도 훈련기로 그래서 필리핀은 바로 그거를 공격기로 활용을 한 거예요. 워낙 급하니까. 그러다가 FA-50 자기네들이 써보니까 이게 충분히 공격기 활용이 가능하다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FA-50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재작년에 엄청난 효과를 거뒀어요. 필리핀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FA-50을 재구매를 또 한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작년 11월,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FA-50의 레이더를 F-16과 같은 파이팅 팰컨이죠. 이 F-16과 미국의 FA-16, 록히드 마틴의 F-16과 같이 에이사 레이더, 그러니까 상당히 장거리 레이더를 갖고
이 능동 분석 레이더라는데 그걸로 교체하려고 그랬었어요. 폴란드 정부가.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FA-50이 이미 F-16의 A사를 탑재한 F-16보다 성능이 절대 뒤지지 않는 거를 자기들이 실제 작전에서 운영을 해봤더니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전투기 조종사 FA-50을 모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다. 대신 새로 신규 수요만 FA-50 신규 수요에만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갖고 와라. 자기들은 지금의 FA-50으로도 충분히 항공 작전, 지상 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시면 항공기는 특히 하이로우의 어떤 기체 역할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체 역할을 이건 범용적으로 쓰이는 얘기냐 R&R이라고 그러거든요.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는데 작전 책임이 있고 작전의 역할이 있는데 보면은 이 F-16보다 F-15, FA-50 우리 카이에 우리나라의 FA-50이 F-16보다 뛰어나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 작전에 쓸 때는 이게 하이로우 믹스가 어느 정도가 비슷해야지 이게 너무 크게 되면 작전의 효율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나 차후에 오는 FA-50의 A사 레이더를 왜 장착하냐면 폴란드 공군이 상당히 그 고기동의 F-35 같은 스텔스 공격기를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이미 몇 대는 들여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폴란드 공군이 쓰는 F-16과는 현재 이미 기존에 공급된 우리 카이의 FA-50이 매치가 돼서 서로 보완을 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지금 이제 차후부터 이제 폴란드 공군이 쓰는 F-35 최고의 이제 스텔스 기체 우리 공군도 약 5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기와는 우리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A-50이 이제 신형 FA-50이 작전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공군도 아마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나가는데 A사 레이더를 갖게 되면 하나에서 국산화가 됐다고 하지만 상당히 높은 로열티를 로키드 마틴에 이제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공군 같은 경우 아마 A사 레이더까지 장착해서 상당히 고비용의 FA-50보다는 현재 FA-50을 계속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재구매는 일단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아마 개량된 FA-50인지 아니면 기존의 FA-50의 재구매인지 그건 아직 더 취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 25년도 K방사 무엇이 성공이었나? 세 번째는 뭐냐면 중남미의 K2 전차와 장갑차 그 다음에 또 아주 희소식이었죠. 12월에 HD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 1500톤급 디젤 리튬이온 배터리 신형 잠수함을 또 중남미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신시장이죠. 그동안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K방산이 유럽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국방 전문 기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방위 산업의 무기 체계 수출이라는 게 유럽이나 남미 이쪽 수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우리가 K2 전차하고 각종 K9 이런 걸 수출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의 방산 무기는 거기 나라의 같이 연합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은 뭐가 있습니까? 네이토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소행 조약기구. 33개 영푸동 미국이라는 막강한 국가의 무기체가 거기를 잡고 있었어요. 지난 냉전 이후에 60년간 같이 작전을 한 무기체계의 호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수출한 거예요. 왜냐? 폴란드가 워낙 급했어요. 그럼 급한 거. 그리고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가 폴란드에 약속을 한 그거를 공급을 못 해줬습니다. 실패했어요. 완전히. 그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독일이 레오파드 2 전차를 만드는 클라우스 마페이
베르크라이 KMW라고 하는 그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그 KMW사가 실패를 했어요, 생산에. 저는 이미 예전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시절에 이미 거기를 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K2 전차의 K1이죠. 저는 K1을 했으니까 K1 전차의 파워팩을 거기서 받아왔거든요. MTU 엔진을. 그 프리드리히스하픈이라고 뮌헨 남방에 있는데, 그 생산 기반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방산 인프라가 완전히 와해가 됐거든요. 냉전 이후에 1990년 미소 냉전이 끝나고 화해 모드에 들어가면서 2022년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거의 모든 30여 년간 그 방산의 인프라가 유럽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 전차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이 어디냐면 폴란드거든요. 벨라루시 옆에 국경선에 폴란드. 왜 폴란드냐? 폴란드하고 그 리투아니아 사이에 회랑이 있어요. 칼리닝그라드라고 거기 그 북해 발틱해로 나가는 조그만 러시아 영토가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거기를 러시아가 가려면은 굉장히 좁은 회랑을 지나야 돼요. 잠깐만요. 그 회랑을 지나야 되는데 예전에 폴란드 국방력으로는 그 러시아 전차 군단이 만약 그 회랑을 지나가면 폴란드가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2 전차를 배치하자마자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폴란드 육군 기갑 군단에서 운영을 확실하게 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배치한 데가 그쪽이에요. 이 폴란드 북부, 그러니까 그 벨라루시하고 그 적경에서 가장 우리로 보면 가장 그 최전선 지역이죠. 거기에 우리 K2를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M1 에이브람즈나 레오파드 전차를 배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차가 그만큼 고기동화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55톤짜리가 1500마력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2 전차는 55톤인데 1500마력의 엔진을 갖고 있고 레오파드 전차는 65톤인데 1500마력이에요. 그걸 중량대 마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량대 마력. 훨씬 가벼우면서 엔진은 동일한 파워가 있어서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미제의 M1 에이브람즈, 그동안 세계 글로벌 전차의 최고 대장이었던 에이브람즈 65톤에 68톤 나가요. 방어 장비까지 하면 거의 70톤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것도 엔진 마력이, 물론 그거는 이제 제트 터바인이지만 디젤 엔진의 제트 터바인, 그것도 1500마력뿐이 안 돼요. 그러니 K1 전차의 어떤 기동력이 얼마나 그게 뛰어난 거라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K2 전차죠. K2 전차가 그만큼 뛰어납니다. 기동력이 좋고, 그 다음에 무장력은 어떻습니까? 무장력은 레오파드하고 M1 에이브람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120mm 활강포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라인메탈에서 만든 120mm 활강포를 우리 현대 위아가 국산화했는데 지금 훨씬 기동이 뛰어납니다. 그 성능이. 보통 이 포신이라는 게 1000발 정도를 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K2 전차의 포신은 지금 라인메탈 거보다 우리 게 훨씬 더 현대 위아에서 계속 개량을 했어요. 제가 했던 K1 전차 같은 경우 105mm 강선포를 썼는데, 그것도 라인메탈에서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강선포를 썼는데 120mm 활강포는 훨씬 포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고 그 다음에 이 활강포이기 때문에 훨씬 리페어, 그러니까 훨씬 정비 유지가 쉽고, 현대 위어가 또 거기 그 포신만 기계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전문화해서 또 그 청소하고 리페어하는 그런 거를 또 개발해서 같이 패키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 우리 군하고 폴란드에. 그리고 더 특이할 점은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건데
미국의 M1 에이브람즈가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이제 개량화 사업 예산이 책정됐는데 미 의회에서 그 예산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M1 에이브람즈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너무 무겁다. 너무 느리다. 그 다음에 무장 효과도 적고 그 다음에 드론에 너무 취약하다. 그래가지고 개량화 아예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미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M1 에이브람즈는 M1 E3라고 하는 새로운 전차로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톤수는 우리 K2 전차와 비슷한 약 55톤 중반 그 정도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 K2가 예전 지상 전차의 제왕이었던 M1 에이브람즈하고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새로운 이제 드론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2022년 이후 드론 전쟁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MUMT라고 하는데 Man and Unmanned Teaming 해가지고 유무인 복합 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MUMT 어떤 무기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제는 중전차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장에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기동력이 굉장히 빨라서 쏘고 바로 숨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지상 지형에서도 능숙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동화된 차량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K2지 않습니까? K2는 유압 평가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차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기울었다가 이렇게 숙여졌다가, 그다음에 좌우로 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플렉시블하게 만든 전차입니다. 근데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브람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경량화과 엔진이 또 아주 파워풀한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위에 작전에 따라 가령 이게 있습니다. 최전선에 나가는 전차하고 전선이 어느 정도 개척된 다음에 페바 지역, 그러니까 약간의 최전방이 아니라 전방 지역에 나오는 전차는 그렇게까지 엔티드론 시스템까지 다 외부에 장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전방에 나가는 전차들은 일단은 K2 같은 경우 그 이스라엘제 트로피 엔티드론뿐만 아니라 많은 그 드론 장치하고 위에 또 새 그물망 같은 거 다 장치해야 돼요. 그게 톤이 또 한 5톤 이상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7톤에 다 해는 62톤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동력이 떨어지죠. 그러나 레오파드나 M1 같은 경우 이미 무거운데 거기다 또 5톤에서 7톤을 더 얻는다? 그럼 거의 기동력이 거의 상실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속 보통 전장 그 야지에서 필드에서 보통 전차가 우리 K2 같은 경우 70km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날라다녀요. 거의 수직 보면 날라다닙니다. 이게 거의. 왜냐하면 전방 지역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울퉁지역 전차가 실제로 보면 달릴 때 보면 한 50km만 넘으면 날아가요. 이게 캐터필더가 바퀴가 아니잖아요. 전차는 캐터필더 아니에요. 이게 거의 공중에서 뜹니다. 그런 식으로 빨라요. 이게 그 엄청난 그 뭉치가. 소나타 자동차가 보통 1.2톤에서 1.5톤 되죠. 1,500km 정도. 1,500km인데 1.5톤인데 전차가 55톤, 60톤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그 55톤 그 중량이 있는 게 50km, 60km, 70km를 아마 달린다고 그것도 야지에서 포장도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군의 뭐 기갑병과나 이렇게 같이 이제 육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실제 기동화 훈련을 하다 보면 야지에서 전차들이 그냥 수십 대가 그 엄청난 그 소음, 그 디젤 엔진이 엄청난 소음이거든요. 그 1,500마력짜리 그 K2 전차 같은 경우에 K1과 같은 42리터 42,0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하게 오는데 보통 자동차가 2,200 소렌토 디젤 엔진이 2,200cc 디젤 아닙니까? 근데 전차는 그거의 20배 용량이 커요. 42,000리터, 42,000cc, 42리터짜리 디젤 엔진을 장착한 게 그 소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50km, 60km로 야지를 가면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1개 중대 막
20대가 12대 20대가 만약에 팀을 이루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적군들은 거기서 사기가 아주 질려버립니다. 실제 전투를 못해요. 거의 숨기에 바쁩니다. 그게 거기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쏘면서 갑니다. 적지에. 그러니까 그 진지 같은데 보병이 있는 그 어떤 기관총 사수라는 이런 거는 거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 전차의 아직까지 지상무기 효과는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보시면 알겠듯이 드론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전차가 많이 이제 깨졌죠. 그동안 이제 3년, 이제 2022년 2월부터 올해 이제 2월 되면 이제 만 4년 차가 가까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2026년 2월이 되면 만 4년에 이제 전쟁이 되는데, 작년 10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러우 전쟁에서 파괴된 전차가 약 8,000대가 되는데 그 중에 70%가 드론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합니다. 70%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전차에, 그래서 일부 전술 전략가들은 전차 무용령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그 드론에 의해서 파괴됐다면 그 엔티 드론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엔티 드론을 효과적으로 장착한 전차가 그렇게 대규모 전쟁에서 전면전에서 활용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폴란드가 우리 K2 전차를 갖고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K 방산의 K9 장갑차도 그렇고 K2 전차가 그동안 그다음에 FA50도 그렇고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러우 전쟁과 필리핀 등 이런 전쟁에서 실제로 우리 K 방산 무기들이 활용되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만 사용했던 우리 국산 K 방산 무기 체계들이 주요 전장지에서 실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효과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더 이제 이 방산 쪽은 더 이제 상당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페루나 이런 데는 굉장히 산악정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K 방산 무기 체계에 굉장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이 중남미 쪽은. 왜 그러냐면 우리 무기체 K2 전차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나라는 그 지형이 전투 지형이 우리는 굉장히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우리 한반도 자체가. 그래서 전차를 맨 처음에 제가 K1 ADD에서 할 때도 보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지금 M1하고 있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이라 GDLS사에서 우리 정부 쪽에 자기네 전차에 가스터빈이죠, 우리 말로 가스터빈을 장착한 전차를 해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육군 쪽에서, 우리 ADD 쪽에서 거절을 했어요. 우리는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토크가 강해야 된다. 이 가스터빈은 평지에서 순항 속도는 걔네가 빠릅니다. 그러나 이 언덕 지역에서는 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이 자동차도 보면 가솔린 엔진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평지에서 잘 가지만 이런 굴곡 지형에서는 디젤이 훨씬 토크가 좋기 때문에 훨씬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디젤 쪽을 하다 보니까 독일 내 레오파드 전차의 디젤 시스템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에서 1년간 거기서 연수를 받고 왔고요. 그래서 이 디젤이 굉장히 좋은데 중남미가 바로 우리하고 지형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남미에는 아마 K2의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계속 수출이 될 겁니다. 현재는 제가 보니까 페루에 일단 K2 전차 54대하고 장갑차 141대 정도가 수출이 서로 계약이 확정은 안 됐는데 공급 프레임워크가 발표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공급이 된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HD 현중에서 또 칠레 잠수함을 1500톤급 디젤 일렉트릭 추진 잠수함을 또 계약을 곧 눈앞에 두고, 그것도 뭐 거의 계약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방산 물자는 이렇게 민수 물자처럼 한 번에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LOI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 생산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게 타결이 되면 이제 우리가 수출 계약을 맺게 되는데,
현지 생산을 이 폴란드와 같이 중남미도 원해요. 왜냐하면 방사 물자라는 게 일반 소비재 물자를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냉장고, 가전을 이제 fire and forget, 한번 쏘면은 forget, fire and forget, 쏘고 나서 잊는다 이런 체제가 아니고 방사 물자는 계속해서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이런 오버홀, 이런 정비 주기를 해줘야 돼요. 이 방사 물자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 물자를 한두 대가 아니라 뭐 한 100대, 20대 이렇게 100대, 200대씩 수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현지 생산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제 보시면 이분이 국방과학연구소 만들고 1970년도입니다. 그 70년도에 이제 8월 4일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신 목적이 우리나라는 대북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기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해야 된다는 체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국산화를 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 K방사 그동안 그 C가 뿌려진 게 이제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 현대 또 이 한화 이 엄청 그다음에 그 많은 협력 수많은 협력사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우리 군에도 무기 체계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 우리 군민에 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먹거리까지 제공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온 겁니다. 드디어. 이게 진짜 관계가 무량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작년까지 이 업체라든가 나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수출까지 이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ADD 있을 때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이 우리한테 우리 K방산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단초가 돼서 우스갯소리로 방산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푸틴을 우리 K방산에서는 해외 사업 본부장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국내 영업 본부장이라고 얘기가 있죠.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계속 대척점에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무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영업 본부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푸틴이 이제 러우 전쟁 일으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방산이 해외 수출하게 되는 해외 사업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K방사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그 해당국에서는 참 피맺힌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수출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우리 K방산이 무엇이 성공이었나? 제가 이제 4개를 요약했는데 3개까지 했고요. 4번째 요인은 뭐냐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트렌드입니다. 그동안 이제 1, 2, 3항 무엇이 성공이었나? 근데 4번째 항은 뭐냐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전쟁이 아니라 전장입니다. 배틀필드거든요. 전장, 장소, 배틀필드. 전장의 트렌드,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트렌드, 그런 트렌드에 대응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 AI와 AI 인공지능과 유무인 체계에서 무기체계 중심으로 무기체계 상품 자체가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한 작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드론이라고 하는 무기체계가 러우 전쟁에서 파괴된 전차의 70%를 드론이 잡았어요. 그동안 전차의 가장 큰 적은 전차라 그랬거든요. 그게 기갑병가에서 나오는 제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전차를 잡는 것은 더 이상 전차가 아니고 탱크가 아니고 바로 드론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그런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 자체도 지금은 이제 무인으로 가는데 그냥 무인이 아니에요. 그냥 무인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구필현 제 이름으로
우리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거나 어디든 들어가셔가지고 뭐 구글이나 어디든 좋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면 유무인 복합에 대한 기사를 그동안 많이 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부의 국방 쪽에 있는 우리 기자들 보면 지완혁 차장이랄지 우리 기자들 보면은 우리 쪽은 인공지능을 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 그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무기 체계, 앞으로 무기 체계의 역할의 그 효과가 절감됩니다. 그냥 반으로 뚝 떨어져요. 반으로. 그 정도로 인공지능을 복합한 인공지능 기능이 복합된 그런 무기 체계 개발을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도 국방부랄지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에 또 국방과학연구소, 각종 국책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K방산의 세계적인 업체들,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이런 많은 우리 많은 우리 그다음에 우리 카이, 이런 많은 그런 LIG 넥스원 미사일이죠. 이런 이미 세계적인 K 방산 업체가 된 겁니다. 이미 특히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올해는 이런 글로벌한 이런 세계적인 우리 K 방산 업체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잊어라 이거예요. 작년까지는 이제 씨를 뿌려놓은 한 해였어요. 그동안에 2, 3년간은.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K방산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어떻게 피우게 됩니까? 바로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기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지금 화면 뒤에 이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이 화면도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저 보시면은 저 병사가 그 총이 있고 그 밑에 있는 희한한 그 파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테나고요. 그다음에 병사 각자 헬멧에 전부 다 무슨 통신 기능이 있는데 IFF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IFF가 뭐냐면 Identification Framework for 피하 식별 인식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IFF. 그러니까 드론이 공중에 딱 떠 있으면은 이게 아군 드론인지 적군 드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십 대가 떠 있으면.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공포에 따라서 드론이 나타나면 지금 러우 전쟁에 보시면 대부분 숨기에 바쁩니다. 대응을 못해요, 거의.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장비로 가면은 그거 보시면 저희 안테나들이 뭐냐면 그런 IF, 저거 아군 드론이나 저 적군 드론이나 판별을 하고, 적군 드론 하면 여기 고글, 이 안경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안경이 아니에요. 고글이에요. 그걸 갖고 자동으로 탐지돼가지고 저 드론은 적군 드론이다. 그러면 저게 잡아가지고 쏩니다. 쏘면 격추시킬 수 있는, 앞으로 우리 군은 저런 식으로 이제 장비가 되는데, 참고로 저 그림은 제가 직접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물론 저 그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대한 인풋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대엔티드론 제밍 시스템을 형상화해서 기존에 우리 병사가 쓰고 있는 제식 장비와 결합을 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풋을 넣으면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공중에 군집 드론을 공중에 하고 실제로 작전 환경에서 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저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K방산 무엇이 성공이었나, 그도 2025년까지 성공이었던 거는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럽 단발 수출에서 유럽 현지 생산 거점으로 확장을 했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무엇이 성공했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리핀이랄지 이제 보면은 동남아에서 재구매 FA-50 전투기 같은 그런 대형 무기 체계를 재구매하는 것이 성공을 했다. 그래서 상품성이 확인이 된 한 해였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남미라고 하는 새로운 방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진출했고, 올해부터 상당히 더욱 성공 가능성이, 그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올해부터 전장 배틀필드, 그러니까
전장의 트렌드, 앞으로 인공지능, 그다음에 무인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중심으로 우리 무기 체계가 K방산 무기 체계가 생산, 설계, 생산돼서 수출한다 하는 그런 어떤 K방산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프로그램에 성공 요인뿐만 아니라 이 작년에 특히 K방산이 어디서 삐걱거렸나, 그러니까 약간 삐걱거리는 것도 당연히 있죠. 성공만 100%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삐걱거렸나,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 가지고 잠깐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보충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어디서 삐걱거렸나 하는 거는 일단 납기 통합이 약간 우리 신뢰성을 좀 흔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FA50의 얘기인데, 전투기의 얘기인데, K2 전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납기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통합 문제도, 부품 간 통합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국산화가 됐으니까 국내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FA50은 미국 록히드 마틴, 세계 제1의 방산업체죠. 세계 제1의 방산업. 록히드 마틴사에서 엔진을 들여옵니다. 제트 엔진하고 여러 가지 또 FA50에 공대공 미사일도 있고 공대지 미사일도 있거든요. 그걸 록히드 마틴이 목리를 부렸어요. 우리가 이제 잘 내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FA50을 대한 무기 체계 일부 특히 이제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엔티 제밍 시스템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안 해줘가지고 그 납기를 뭐 오래 해줘야 되는데 뭐 2년 3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납기를 지키지 못할 뻔했는데, 그럼 좋다. 그럼 우리가 프랑스제나 라팔에서 다는 그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걸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그쪽과 계약을 추진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록히드 마틴에서 공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런 일이 방산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 제트 엔진의 전투기 제트 엔진의 국산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려운 게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이 이 탱크도 제가 엔진 쪽도 했지만 엔진이 진짜 어려워요. 개발하기가. K1 전차, K1 전차는 결국 엔진 국산을 못하고 K2 전차 엔진 국산화를 2013년도에나 가능해요. 무려 25년, 30년 걸쳐서 이 국산화가 된 거거든요. 그 디젤 엔진 국산화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이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2035년까지 하나 에어로하고 두산하고 같이 해서 아마 두 개사가 협업을 해서 제트 엔진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서포트 해야 됩니다. 이건 국산화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계속 수출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KF-21 4.5세대 또 전투기가 올해 2월, 3월부터 나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직접 봐서 KF-21의 1호, 2호기, 그러니까 시제기 6대 말고 추후로 이제 직접 공급되는 1호기, 2호의 생산 라인에서 봤는데 그 엔진도 F404 제너 일렉트릭 건데 그 공급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KF-21을 수출한다? 그러면 아마 엔진 공급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KF-21은 FA50과 사양이 다른 그런 전투기예요. 훨씬 더 고사양이고 값도 그만큼 더 높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생산에 따른 어떤 가성비 측면보다는 높은 사양의 제품이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고, 근데 F-35 스텔스의 성능에 한 90% 오는데 가격은 절반이 훨씬 안 돼요. KF-21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KF-21도 스텔스화를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치료해서 그건 더 나중에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삐걱거렸나? FA50에 대한 FA50
PL 같은 경우 이게 폴란드 향해 공대공 미사일 장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계약이 한번터면 놓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초계함 사업 거기서 스웨덴 잠수함에 우리가 패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술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전략적 무기 체계 잠수함 같은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CPSP Canadian Patrol S Submarine 프로젝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원 사업이 올 3월 석 달 후에 단일 공급자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됩니다. 3월에.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술만으로는 지금 독일 하데베 아니죠. 지금은 하데베를 티센크룹이 인수했으니까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라고 하는 독일의 TKMS의 타입 213CD, 212CD 잠수함, 213, 212CD 잠수함하고 우리가 지금 딱 두 척이 올라갔거든요. 일본하고 뭐 스웨덴 여러 군데 다 떨어지고 딱 우리 하나오션의 장보고 배치 3, 장보고 타입 3의 배치 3 최신형 잠수함하고 딱 두 기종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스웨덴한테 우리가 폴란드에서 패한 건 뭐냐면 폴란드가 요구하는 국가적 어떤 지원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폴란드가 요구하는 작전 선능에 우리께 좀 너무 캐파가 크긴 컸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그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현재까지 오늘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 용산에서 들었던 거는 쉽지 않다는 지금 상황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다. 지금 3월에 선정되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독일한테 뺏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트TV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일주일간 열심히 더 취재를 해서 좀 더 상세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해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었는데 이제 오늘 마련된 기사는 다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수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60조 원 초계 잠수함 사업 그거는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전무후무한 계약고가 될 거예요. 60조는 그동안 있은 적이 거고 앞으로도 그 정도 금액의 단일 프로젝트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해외 수출의 경우. 그래서 이 올 3월에 될 그 초계 잠수함 그 캐나다 사업에는 우리가 꼭 이거는 잡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게 잡게 되면 우리 해양 방사는 이걸 만약에 잡게 되면 앞으로 뭐 엄청난 혜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오션 HD 현중이 적자를 봐서라도 이번 계약은 반드시 따와야 되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정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붙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 캐나다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프로젝트 CPSP 60조 원 방산 사업에 엄청난 공력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살짝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주일간 열심히 더 취재해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총합해서 다음 주 수요일 3시부터 생방송 때 다시 만나 뵙고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